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장원급제 소방직과정 한국사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강까지 진행을 했는데 오늘 7강부터 정리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끝낸 게 고대 사회를 모두 거의 마무리했고 중세 사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중세 사회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라 말에 누가 있었다? 지배계층, 진골귀족 얘기했고요. 고려 말에 지방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력들, 호족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호족들, 선종과 풍수지리사상 같은 것을 바탕으로 했다. 어쨌든 그 호족의 중심이 돼서 만든 국가가 고려입니다. 918년이지만 건국은 왕건이란 태조가 후삼국을 재통일하죠. 자, 요게 936년이니까 요걸 우리는 민족 재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요 시기 동안 태조의 업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민족 재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도 지금 세 번째 또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자, 이 고려 전기 학습의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여기 잠깐 보세요. 고려는 호족 연합적 국가다. 왜냐하면 왕건 스스로가 호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예라고 하는 집권자를 자기 스스로 쫓아냈다기보다는 호족 연합적으로 해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권이 약할 거예요. 그래서 고려 초의 국왕들의 노력은 왕권 강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국왕들, 왕대사 넣어놨습니다. 왕대사 중요하다고 그랬죠. 태조, 그 다음에 광조, 그 다음에 이제 문무리 왕비되는 성종으로 이어지는, 자, 이렇게 왕대사, 고려 초의 왕대사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65쪽 태조의 정책 보도록 하겠죠. 태조는 말 그대로 고려를 열은 사람이니까 이 태조의 정책 자체가 그 이후 국왕들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일단은 애민 정책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아무래도 삼국통일을, 후삼국통일할 때 백성들에게 이제 신망을 얻는 거죠. 거기에 취민유도란 말이 있습니다. 본릭체가 잘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본릭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보입니다. 취민유도는 이제 취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니까 세금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호족통합이죠. 자기가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족에 대한 나름의 정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정략교련, 그리고 왕치성을 하사하는 사성정책, 그 다음에 역분전, 토지죠. 호족을 회유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사심관과 기인제도 같은 견제책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심관 밑에 설명 보죠. 김부 최초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이고 경순왕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최초로 사심관에 임명했다고 하는데, 사심은 결국 지방의 호족 세력들, 거기 보면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하는 대신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한 향리에 대한 통할권을 갖는 거예요. 다만 출신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죠. 따라서 출신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걸 사심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인제도는 이제 지방의 유력 호족의 자제를 서울로 올려보낸 거죠.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질적 입장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정책을 호족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이 이제 이 고려 초기까지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친 정책이 바로 북진 정책입니다. 서경이죠. 별표 3개 하세요. 많은 학생이 서경 잘 모르더라고요. 평양입니다, 여러분. 평양.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이 아니 북쪽에 있는데 왜 서경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경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시해서 북진 정책의 전쟁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서경에도 학교를 설치했어요. 학교의 이름은 잘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태조 말에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데, 왼쪽 64쪽에 보면은 거기 지도에 보면 맨 꼭대기 부분이죠. 태조의 이후에 영토를 확장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정한 것도 강렬한 민족의식 아니겠어요? 고구려와 고려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측 사서에 우리가 이제 중국 가가지고 고려란 말을 쓰게 되면 중국인들은 대부분 고구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 정도. 그러니까 고구려와 고려는 같은 국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의 동북궁정이 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이 고려라는 말은 고구려와 같은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의 중국이라든가 다른 이민족들은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강렬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북진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당시의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호족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반감을 갖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요 10조라는 게 있죠. 그리고 뭐 정계와 계백요소 같은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아무래도 기초반 수업이니까 큰 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심화반 들어가면요. 교재가 좀 더 사료가 더 많아지고 옆에 설명이 더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많이 더 추가가 돼서 이 양이 한 2배 이상 되는데 그때 가서 이런 것까지 미리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가면 그때 추가되는 걸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고요.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새로운 거 하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광종이죠. 광종 이전에 해종과 정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종 때 관군이 조직됐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본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왕대사는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광종은 뭐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의 화신이잖아요. 뭐 한 몇 년 전에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제국의 점심 제국의 아침이었나요? 미안합니다. 제국의 아침인지 점심인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광종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사극은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제가 그 특징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정해놨어요. 이게 동그라미로 정해놨으니까 그의 핵심만을 여러분이 잘 취하면 되는데 일단 자주성을 과시했다. 칭제건엄, 황제를 칭했어요. 그러니까 연호를 썼죠. 광독준품. 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연호를 가지고 국왕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 썼잖아요. 영락 이래로 이런 연호들은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개경을 황도라고도 불렀다. 왜? 황제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바깥에 중국에 사신 보내고 갈 때는 황제란 말 쓰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란 칭했다는 거죠. 왕권 강화의 노력이 거기 이제 쭉 있습니다. 일단 949년에 주영공부법, 956년에 노비안건법인데 본격적 개혁 시작으로 제가 써놨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왕건은 호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족들의 노비를 되돌려줘라. 노비안건법이죠. 그럼 그 노비는 뭐가 돼요? 양인이 되는 거잖아요.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2년 이후에 958년 과거제 별표 3개죠.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획을 긋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호족이란 세력들 잘 보세요. 이 호족, 우리 아까 설명해서 후삼국 제통이라고 이 사람들은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는 집단일까요? 당연히 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왕권의 위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광종이 내세운 그 정책은 당시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과거제의 도입입니다. 이제 호족이라 하더라도 중앙정계에 나오려면은 과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칼을 버리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거의 과목은 유학이니까 유학의 핵심은 춘과 효예요. 유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유학이라고 하는 개인 윤리고 효를 강조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춘이 되면서 집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이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거기 중국에서 귀한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한 아주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이 과거제도가 폐지된 거는 1894년 여러분 알다시피 갑오개혁, 조선시대 갑오개혁 때 이제 폐지가 되니까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유지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제의 어두운 그늘도 있죠. 여기서 수업 시간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문약해지는 경향이 되죠. 아주 문약해져서 사실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든지 어떤 제도든
오래 가면은 변화를 꾀해야 되죠. 어쨌든 일본은 또 너무 무력으로 갔잖아요. 무사. 결국 그것이 인류 역사상 그 죄악을 저지르는 길로 나갔지 않습니까? 뭐든지 지나친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0년은 관료의 공복을 제정하죠. 2년 간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962년에는 수교를 했습니다. 송과 수교를 해서. 이 송과 수교도 좀 알아두세요. 무조건 친송 그러는데 뭐 고려 초긴 친송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광종 때였다. 자, 그래서 거기 비읍번 보면 고려 건국에 공이 많은 개국 공신이라도 개혁에 불만을 가진 자는 무자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숙청을 했습니다. 왕자까지도 숙청을 하는 그런 아주 가혹성을 보일 정도로 광종의 치세는 좀 왕권 강화에 몰두했다. 그 다음에 또 광종의 노력 중에 하나가 불교의 장려와 종파 통합입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을 먼저 보죠. 뭐 거기 재관 같은 사람 위에 있는 건 뭐 불교사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종을 화엄정 중심으로 통합하게 개경에 규법사를 세우고 규녀 별표 셋 하시죠. 조선 고려의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승려입니다. 규녀를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종은 화엄정 중심, 선종은 여러 종파를 법안정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했고요. 그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 해거를 교육시켰다. 결국 선종과 교종을 통합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제도 역시 승과를 도입합니다. 승려들도 과거를 통해서 이제 진출하는 건데, 그리고 국사 그리고 왕사제도 이런 걸 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 내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불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왕권 강화적 측면에서 봐야죠. 불교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상계의 중심인데 그것이 왕실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국왕의 정책이 힘을 받는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경종이 있었는데 왕건의 아들이죠. 전식과를 처음으로 시행하기도 하죠. 이건 경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의 조카죠. 성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제목을 유교 정치 질서의 강화라고 하죠. 우리 역사에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어요. 삼국시대부터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념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이 보통 고려 초로 보고 있고 그 중심 국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유학에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민, 백성을 위하는 정치라는 건데 그 전에는 그걸 내세우긴 했지만 그것이 모든 제도에 투영되지는 못했죠. 당연히 삼국시대 그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골품제도가 있었잖아요. 골품제도 상황에서 위민을 한다? 좀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려는 골품제도를 없앴잖아요. 새로운 국가 질서를 짤 그럴 필요가 있었고 또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 정치 질서를 강화한 게 바로 성종이었다. 그래서 그 유교 정치 질서 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사람 최승로입니다. 옆에 나오죠? 별표 셋입니다. 이 최승로는 그의 아버지가 육두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건에 귀의를 했고 왕건이 아버지 최은함의 이제 친분 때문에 이 최승로 집에 가끔 왔었대요. 아버지 집에. 최승로가 8살, 9살 무렵에 왕건이 그를 불러서 논어를 읽게 했는데 논어를 줄줄줄 읽었대요. 그래서 왕건이 야, 너 참 똑똑하다.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너 나중에 언제 한번 쓰겠다. 그래가지고 최승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왕건이 죽죠. 좀 삐약삐약이죠. 할 수 없죠. 그러나 최승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왕은 누구예요? 광종이고요. 과거제도 도입할 때 중국에서 도입했다 했잖아요. 쌍기란 사람. 그러니까 광종은 주로 중국 출신 학자들 우대에 있거든요. 최승로는 중국으로 유학 간 적도 없고요. 국내파죠. 묵묵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결실이 맺어집니다. 성종이라는 임금이 등장했고요. 성종은 모든 관리들에게 시무책,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무책이 모든 사람들한테 관리들에게 요구했는데 아마 관리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최승로는 준비된 지식인이죠. 일필휘지로 28개를 써서 냈어요. 이걸 시무 28조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교 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그 28개 중에 22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 상당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성종은 국자감을 설치하고요. 국자감, 고려의 교육기구죠. 지방향에 향교가 있었는데 이건 언제 설치됐는지 그 국초부터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학박사니 의학박사를 파견한 것은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신월가법이라는 거예요. 문신들에게 글을 써서 바치게 했고, 연등회와 팔간은 불교행사 폐지합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됩니다. 현종 때 부활되지만 팔간회와 연등회의 차이, 이거 밑에 설명해놨으니까 그냥 보시고요. 토속신앙 팔간회, 그리고 불교신앙 연등회,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승로의 그 주장을 정책에 위반한 사례가 2번 밑에 보면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나오죠. 지방은 사실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조직도 예를 들어서 뭐 충청남도 공주다 그러면 그 공주의 호족들에게 그 공주의 지방관을 맡기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백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최승로의 주장대로 전국의 중요한 12군데의 그 중요한 도시에 지방관을 보냈는데 이 지방관은 과거 출신자들이죠. 과거 출신자들은 당연히 국가의 충성, 위민정책 이런 이념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걸 12목의 지방관 파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자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고려는 주요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고려가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도 지방관이 나가야 될 곳에 모든 지방관이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만큼 이제 향리들의 세력, 이제 호족이 향리가 되거든요. 그들의 세력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조선조로 들어오면서는 330개가 넘는 337군의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돼서 중앙집권을 완료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려는 그런 완벽한 중앙집권까지는 아니었다. 최승로 이후에 계속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5번에 보면 중앙군인 6기를 설치했다. 나중에 이제 2군이 설치되죠. 그 현종 때. 그래서 이걸 합쳐서 2군 6기의 중앙군 체제. 즉 도성을 지키는 그리고 궁궐을 호위하고 중앙에 중심 군단을 만드는데 그걸 2군 6이라고 하는데 그게 시작이 된 게 성종 때다. 거기 보면 뭐 광종 때 6번이죠. 노비환권법에 해방된 노비들 중 일부를 되돌리는 노비환천법.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에 노비환천법을 만들기도 하죠. 최승로의 주장과도 같습니다. 이 최승로는 광종에 대해서 5조 치적평, 이 시무 28조에 보면 처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국왕들 5명의 국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걸 5조 치적평이라고 하는데 그 평가를 쓰고 광종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성종에게 투영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이른바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신들을 좀 중시하자라고 최승로가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뭐 음서라든가 공음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아마 성종 때 마련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뭐 7번에 보면 그 다음 쪽 의창을 만들기도 하고 물가 조절기구 상평창 같은 거 만들죠. 이게 이제 조선 후기까지 이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성종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고요. 짧은 치세의 목종을 거쳐서 현종으로 가면 자 현종 때 보면 지방행정을 5도, 양계, 4도부, 팔목. 뭐 도호부와 팔목은 몰라도 좋습니다. 5도 양계라고 하는 지방 조직으로 편제했다. 69쪽 보게 되면 오른쪽에 5도 양계의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 지도가 좀 커야 되는데 저는 크게 넣었는데 편집자들이 좀 줄여놨군요. 이 5도 양계의 지도 보시면 고려라는 걸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종에 보면 그 4번에 보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대장경을 조판했다. 초조대장경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7대실록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현재 남아있진 않죠. 주영공고법 같은 것도 가끔 이제 고난도 문제 나오기도 해요. 향리의 자제들로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을 오를 수 있도록 한 걸 주연공거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이 현종 때 완비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의 문물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데 아주 완벽하게 정리한 임금이 있어요. 그걸 문종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문종의 치는 상당히 길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 뭐 공음전시법을 마련했다. 공음전이죠. 공신들에게 세습할 수 있는 토지. 우리가 경제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걸 마련했고,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를 다시 전식과의 구분을 다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아들 대각국사 의천 출가시켜 불교를 장려했고, 그 다음에 최충의 구제학당 별표 3개 아시죠? 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세력의 기본이 됐던 구제학당, 사설교육기관입니다. 사학시비도가 융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문종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문종 때쯤 가게 되면 고려 초기에 문물이 완전히 완비되고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왕권 강화 그 과정 중요하고, 이러한 왕권 강화를 통해서 이 고려의 호족들 중심이 돼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 미리 설명합니다. 이들은 음서를 통해서 5품 이상의 관직에 나가게 되면은 그의 자식들은 과거 없이 관직에 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그걸 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문종 때 봤잖아요. 공음전시.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주죠. 그런 이것은 이들이 뭐 역적죄나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들의 그 지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한 특권, 결국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족이라고 하는 상당히 호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고려의 중심 세력, 큰 호족들이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문벌을 형성하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과거를 통해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음서를 통해서 서로 엮이는 하나의 벌을 형성하는데, 우리 그들을 문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재벌이란 말 쓰잖아요. 돈으로 엮이고 있잖아요. 예. 그럼 벌을 형성한다는 거죠. 자, 이걸 문벌귀족이라고 하죠. 물론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뭐 중국 역사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잘 들어맞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벌이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잘 끼리끼리 모임이 좀 많죠. 우리 역사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려 전기 정리가 됐는데요. 그 69쪽에 가시면 여러분 통치체제의 정비란 게 있어요. 일종의 제도사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이 제도사는 공무원 시험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제도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죠. 뭐 그게 뭐 역사에 뭐 외울 것 정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도라고 하는 것의 흐름, 변천, 그 의미를 짚어본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제도사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렵죠. 세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기초반 수업이니만큼 핵심만 좀 하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거기 교재에 잘 나와 있는 거 숙지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중앙정치조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앙정치조직과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성종 때부터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해서 문종 때 거의 완성된다.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문반과 무반의 양반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이건 뭐 신분이 얘기 아니라 관리들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금 표를 넣어놨어요. 자, 중서문화성, 상서성. 성이 두 개죠. 이성이고요. 옆에 부가 있습니다. 육부죠. 그래서 이성 육부라고 하는 시스템,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 때 형성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이성 육부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이성 육부 시스템에서 최고 기구는 역시 중서문화성입니다. 문화시중, 종일품이죠. 이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국적을 총괄했고요. 다만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란 거예요. 이걸 제추회의라고도 하죠.
특히 도병마사는 중서문화성의 고관과 밑에 중추원이라고 보이잖아요. 추밀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재신들인데, 즉 고려의 최고위층 관리들입니다. 정삼품 이상의 최고위층인 제추들이라고 하는데, 왜 제추냐? 중서문화성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왔고, 중추원에 있는 고위 관리를 추밀이라고 해서 이들이 제추라고 이제 합치면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추회의라고 해서 이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정하게 됩니다. 중서문화성의 재신의 자리는 직급은 5개예요. 그리고 추밀의 직급은 7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직책에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명수는 한 20여 명 내외인데 이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귀족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병마사, 귀족적 성격, 제추회의 딱 정리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오른쪽에 대간이란 제도죠.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대간들. 자, 대간들은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 중서문화성의 하급 관리인 낭사들과 그 다음에 어사대, 관리를 감찰하는 기호 어사대의 대자를 따서 대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간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간은 바른말하다는 뜻이죠. 바른말하는 직책의 간관들과 어사대의 대자를 따가지고 대간이라고 올렸어요. 이 대간이라는 제도 물론 중국에서 도입한 거지만 독특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간의 역할 3가지가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간쟁, 봉박, 서경인데 밑에 보면은 사료가 보이죠. 그 중에 서경을 한번 볼까요? 채하중을 참의 정승으로 삼았는데, 감찰사에서 채하중의 직첩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직접, 즉 임명장에 서명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 달 만에 처리했다. 이걸 서경권이라고 합니다. 즉 관직 임명의 거부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고위직이 임명될 때, 물론 이제 고위직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중요 관직이 임명될 때, 이 임명장에 이들이, 이 대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 임명장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견제의 기능이다. 그래서 독점의 견제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대간들은 누가 임명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고려시대 대간들은 말 그대로 그 재신들, 중서문화성과 상수성의 재신들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이 대간들의 이러한 역할은 제한적이었죠. 반면에 조선은 이걸 독립을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조선에는 삼사라고 하는 이제 기구가 등장하는데, 조선은 이제 이게 독자성을 갖게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뽑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려의 대간이란 제도가 조선시대 와서는 훨씬 더 꽃피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조선왕조가 500년 지속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고려의 대간제도는 의미가 있다. 조선으로 계승되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대간.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본다면 거기 있는 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표를 좀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방행정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현종 때 거기 1번 5도 양계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지도죠. 지도에도 보입니다만은 저 북쪽에 북계와 동계, 계라고 하는 것은 군사행정구역이고 남쪽은 이제 도가 돼서 일반 행정구역으로 나눴던 건데요. 그래서 도에는 안찰사가 나가고요. 그래서 뭐 주에는 지사, 군에는 지사, 뭐 현에 혈련 이렇게 이제 직급에 따라, 즉 사람 사는 동네, 지방의 도시들의 규모에 따라서 관리들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도를 이제 책임이라기보다는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안찰사라고 하죠. 다만 이 안찰사는요, 하나 꼭 알아두실 게 조선의 관찰사와는 다르다는 거죠. 조선의 관찰사는 방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방의 총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방관에도 임명권도 있고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고려의 안찰사는 지방관보다 직책이 낮아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지방을 순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조선 같은 강력한 지방제도는 구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안찰사. 그 다음에 양계에는 병마사. 병마사는 당연히 재신급의 장군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재신은 아니에요.
재신급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양계라고 하죠. 2번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앙집권이 취약하여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들이 있는데 그들을 속현이라고 한다. 별표 3개고요. 그럼 속현은 행정 누가 합니까? 향리라는 계층. 우리 이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호족들이 지방행정에서는 이제 향리라는 계층으로 정착이 됩니다. 호족 중에 큰 호족들은 뭐가 된다고요? 중앙에서 문벌귀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향, 부곡, 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여기 향리가 지배하는 특수행정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신부는 양인이지만 이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국학,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국학의 입학과 과거 응시가 금지되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는 수공업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소라고 했죠. 이러한 향소 부곡의 존재,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지방행정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향소 부곡은 모두 타파됩니다. 그래서 향소 부곡이 없어지고 모두 지방체제로 일원화가 되는 거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향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속현과 향, 부곡, 소를 지배했고 조세, 공물 징수, 노역 징발 등 실무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유사시에는 노동부대인 일품군을 지휘합니다. 전쟁이 나면 또 노동부대의 그 책임자가 되죠. 직역에 대한 대가로 외역전을 지급받습니다. 국가로부터 토지도 지급받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세력은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했고요. 또 이 향리는 물론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지방관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관들은 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향리의 세력은 상당했고 이들은 또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로 나갈 수가 있었죠. 예. 거기 이제 5번에 보면 고려에는 풍수지휘설이 있어서 삼경을 설치하잖아요. 아까 언뜻 얘기해서 태조는 서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개경에 서경을 설치했고, 평양에. 그 다음에, 원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동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삼경인데, 그 삼경의 장관은 유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종 때 개경, 서경, 동경에 유수가 나갔고, 문종 때는 동경을 빼고 남경이 설치가 되는데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남경, 가로 열고 서울을 쓰면 되겠습니다. 서울. 오늘날의 서울이 이제 고려의 남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려 후기로 가서는 중시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도읍이 되는 거겠죠. 예. 고려의 군사제도와 군역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군과 6위가 있었는데요. 그 2군 6위에는 각각 2군과 6위니까 8개의 군단일 거예요. 2군과 6위 8개의 군단 중에는 최고 책임자를 상장군,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자를 대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장군은 8명, 각각 8명씩이죠. 합치면 16명인데 이들이 이제 군 세력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상장군, 대장군으로 구성되는 최고 무신 합작기구로 중방, 별표 3개 하시죠. 나중에 무신 정권의 핵심 기구가 되기도 합니다. 중방이 있었다. 그런데 이 중앙군은 직업군인, 별표 3개입니다. 직업군인이고 이들은 군역을 세습하며 군인전을 지급받는 중류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반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고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직업군인, 중앙군을 충원하는 직업군인 계층들이 있었고 그들의 직역은 세습됐으며 그들을 군반시족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세력들이 형성이 되죠. 나중에 이제 저희 집안도 이제 본관이 나중인데 저희 집안 이렇게 보게 되면 검교 대장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고려시대 바로 군반시족이었는데 조선에 오면서 이제 과거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양반으로 승격된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 중앙군, 직업군인, 군반시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방군은 양계에는 주진군, 고려의 주력군이죠. 도에는 주현군이 있었다. 주현군의 일품군은 누가 아까 지휘한다고, 향리들이 지휘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관리등용제도, 과거제도인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거는 3년, 식년시가 이제 보통 원칙인데요. 공민왕 때부터는 향시, 회시, 전시의 3단계로 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 때 가서는 유학이 크게 융성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 3번,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과거는 중국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누구나 응시합니다. 문과는 귀족과 향리자제가 주로 응시했고 백정, 농민들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는 경향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인들이 과거에 응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 사례는 제가 그 심화 교재에는 써놨어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음서제도는 전에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과거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음서 그 중에도 중시되는 건 뭘까요? 이런 트렌드는 아무래도 귀족사였기 때문에 트렌드는 음서에 주어진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벌 귀족들이 음서로 진출한 사람들도 과거를 보는 것이 유행이 됩니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좀 쪽팔린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음서로 나간 다음에도 과거를 봐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음서가 그만큼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거기 문벌귀족사회 성격 동요를 써놨어요. 제가 핵심은 바로 이거죠. 문벌귀족사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문벌귀족사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당연히 특권 아닐까요? 특권? 특권을 놓고서 문벌귀족이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 근데 그 이자겸의 난을 가기 전에 거기 이자겸의 난 71쪽에 있잖아요. 그 문벌귀족사의 성립에 대해서 제가 쭉 그냥 다시 한번 쭉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리고 71쪽에 보면 그 시대, 문벌귀족 시대의 전성기 때 이제 구강들을 정리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70쪽에 4번 잠깐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 70번 동그라미 4번 보죠. 문벌귀족사의 전성기였던 문종대를 지나 인종대에 이르는 시기에 문벌귀족사의 모순이 점차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신진 세력 중에서 왕의 측근 세력으로 성장한 예종 때 한안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인종 때 이자겸 제거계획에 동원된 김찬, 최탁 같은 사람들은 문벌귀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문벌귀족 내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문벌귀족에 대한 비판 세력이 나타났고, 또한 문벌귀족 내부에서도 서로 자중질환이 나요. 왜? 특권이 너무 셌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자겸은 이런 특권을 독점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71쪽에 보면 헌종, 숙종인데 숙종 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4번에 윤관의 별무반 설치해서 여진정벌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고요.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것은 예종 때입니다. 윤관이 연인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설치하죠. 나중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동북구성의 설치.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왕대사들은 꼼꼼히 봐야 돼요. 수업 시간에 다 하긴 좀 힘들지만 좀 보시고요. 인종 때 와서는 거기 보시게 되면은 거기 김부식이 묘청 정지상 등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다. 그래서 4번에 이제 묘청의 난 진압이 있는데 묘청의 난이 있던 게 인종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왕대사가 있었던 거, 문벌귀족이 동요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자겸의 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자겸의 이씨, 경원 이씨라고도 하고 인천 이씨라고도 하고 인주 이씨라고도 합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문벌귀족 가문인데요. 조선시대 와서는 좀 많이 쇠락하긴 합니다만은 왕비가 배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넣어놨는데 그 표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금의 4대 요구에 타협적인 이자겸에 대해 측근 세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측근 세력의 불만이 커지고
이자겸은 18자 도참설. 18자를 합치면 2가 되는 거죠. 2자. 한자에 2, 오인나무 2자. 이 씨가 왕이 된다는 그런 설이 있었거든요. 이걸 유포해서 왕위 찬탈 시도하죠. 왜냐하면 당시 인종은 자기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외손자이자 사위예요. 외손자이자 사위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종의 입장에서 봐서는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에요. 인종이 자기 이모랑 결혼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자겸의 딸이 이제 딸들을 여러 명을 계속해서 인종과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위 찬탈을 시도하게 되죠. 인종은 척준경이라고 하는 장군을 내세워서 이자겸을 제거하고 나중에 척준경마저 몰아내고 이자겸의 난은 종결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개경에 궁궐이 불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자겸의 난으로 경원이 씨는 몰락하고 문벌귀족 사이 붕괴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붕괴되는 그런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35년 연도 꼭 알아두시고요. 핵심은 개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기가 쇠약했기 때문이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서경파 문벌귀족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서경파 한번 볼까요? 주장 서경을 천도해야 된다.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칭제권원, 황제라 칭해야 된다 주장했고요. 풍수지리서를 바탕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북진정책, 고구려 계승사상, 뭐 묘청에 대한 승려, 그 다음에 정지상이라고 하는 서경파 이 학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주장을 펼쳤죠. 반면에 이제 전통의 개경파 문벌귀족들은 금관은 어쩔 수 없이 사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내세웠고요.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입니다. 경주 김씨니까 당연했겠죠. 그리고 이들은 보수적이고 유학파적이었는데 결국 이 서경파 묘청이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김부식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래서 밑에 2번 보면 서경 세력은 몰락해고요. 분사제도 및 상경제는 폐지된다고 그랬는데 분사제도가 뭐냐? 서경에다가 개경과 똑같은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국이나 분교, 학교 분교라는 말 알잖아요. 어떤 것을 분교 설치하듯이 분사, 즉 시스템을 똑같은 걸 서경에다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책들도 그대로 해놨어요. 유사시를 대비한 거죠. 그만큼 서경을 중시했고요. 삼경제는 이제 이 묘청의 난으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북진정책도 사실상 좌절이 되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개화기와 이제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자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는데 이분은 이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해서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이것을 어찌 일천년래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라고 썼어요. 즉 이분이 보기에는 우리 역사가 사대적으로 흐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실패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방점을 묘청에다 둔 거예요. 묘청처럼 하고 뭐 칭제 권원하고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꺾임으로 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조선 역사상 제1대 최고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신채호 선생님의 개인적 견해죠. 꼭 모든 사람이 그 견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개경파를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을 정벌하고 미국 대통령처럼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겠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뭐 중국을 정벌하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채호는 자주 언급되는 또 이 뭐 공무원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시는 분이니까 미리 지금 여기서도 언급이 됐잖아요. 근현대사 가서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문벌귀족과 중앙정치조직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주마간산적이긴 하죠. 달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천을 보는 주마간산.
근데 말 타고 다니면 산책을 보면 더 잘 보이는 거 아닌가? 내 생각 그런데 잘못된 고사성어일 수도 있죠. KTX 타고 하면서 산을 본다. 그럼 빨리 지나가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예, 하지만 저는 주마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또 좀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 가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